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져서 내일은 더 춥고 모레는 더욱 추워진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 길 나서시기 전에 옷 두둑히 입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황사 마스크인데요. 오늘 중고발 황사로 대기질이 아주 좋지 못하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황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엄습할 모양입니다. 황사에다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시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게 최상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3시 17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도발 75일 만에 도발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11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네. 이 75일 달 동안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도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보면은 존재감의 과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미국이 최근에 했고요. 네. 또 숭타오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의 평양 방문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흐름, 이런 흐름들에 대한 맞대응, 이 성격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시위를, 고강도 시위를 했다. 우선 그렇게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인데요. 네. 북한이 이제 기술적인 진전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지금 이제 그동안 75일 정도는 이제 잠잠했는데, 그 75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번에 미사일 발사의 그 고도나 사거리를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 화성 14형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거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오늘 그런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진전됐다. 이것은 그만큼 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오늘 발사 시간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오늘 3시 17분이었으니까 미국 동부 시간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7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한낮 대낮에 지금 북한이 대놓고 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대체로 보면 오전 한 6시, 7시 이 정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의 불만들을 좀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또 강경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흐름들을 북한이 만들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일본 측에서 지금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일 가능성 혹은 네네.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발 발사된 걸로 확인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초 발사는 한 발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이 폭발 직전에 다탄두 형태로 해서 세 발이 분리된 그런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예. 대기권 재진입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예. 그 과정에서 그 탄두가 그 쪼개지거나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북한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권 그러니까 아직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발이 마지막에 분리가 됐다면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 우리가 ICBM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랄지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ICBM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그 진전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 확인이 돼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보면 그 북한이 그런 기술을 완벽하게 지금 습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ICBM을 북한이 그러면 언제쯤 완성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에서 2, 3년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정교한 이제 두 가지 기술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워낙 속도가 빠른 북한의 상황으로 보면 한 1년에서 2, 3년 정도 이 시간 동안에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억제, 동결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 또 핵 투발 능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이제 동결시키는, 우선은 동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을 동결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핵 능력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을. 근데 핵과 미사일을 것이죠. 좀 구분을 했을 때 핵 능력 동결이라는 건 이미 북한이 핵은 어느 정도 다 개발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핵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탄두에 정확하게 그 무게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북한이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섬세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결이라는 건 자칫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동결은 자칫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나요? 물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북한의 이제 핵 폭탄과 핵 투발 능력, 미사일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진전을 현재 상태에서 이제 중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엔진을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국제사회가 어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북 정책 안 바뀐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뭐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의 이 대결 구도 이것을 여전히 지금 형성하고 있고 또 이번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로 그것이 보다 또 선명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뭐 강대강의 이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북 강경 입장 이런 것이 북한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또는 대화를 통한 노력 이런 부분을 당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억제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또 북한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강경으로 가는 이런 또 악순환이 당분간 또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또 한반도에서의 상황 자체는 여전히 또 지금 앞으로 또 안개 속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이제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아마 새해 첫날 올해는 부디 경기가 좀 잘 풀리길 바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솔직히 201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체감 경기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분들 경기 불황 더 잘 느끼실 텐데요. 이 금전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얘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김순철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순철입니다. 예. 자, 지금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면은 자금 필요한데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법정 최고 금리가 27.9%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금리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보증을 서주면서 1% 보증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보증을 서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 내지 4%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쓰시는 일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보증을 만약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쓰면 그 옛날에 그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법인인 경우에 예. 연대보증을 그동안은 받아왔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창업 7년 이내인 우리 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7년이 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침을 정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좀 연대보증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네. 실패했을 경우에 사실은 본인의 부담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죠. 또 이제 가족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창업에 성공하기까지는 입전 7회에 회사 설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그런다. 달리 말씀드리면 한 2번 정도 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사업을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때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실제 한번 사업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다. 저희도 지금 창업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 종류가 여러 종류 있어요? 그 보증 서주는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크게 운영하고 있는 보증 상품을 두 가지로 일반 보증 상품하고 예. 이제 특례 보증 상품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보증 상품은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 자금을 이제 일반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보증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특례 보증 상품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특수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 한도나 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이런 맞춤형 보증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해서 조선업 협력사와 조선소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 협력사와 조선소 인근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 보증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상품도 개발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 한도도 좀 더 주고 보증료 부담도 경감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예. 뭐 이자 싼데도 안 익혀준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보증 비율에 따라서 금리를 이제 은행들이 달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00% 보증을 서주면 금융기관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그렇죠. 저희가 100% 갚아야 되니까. 갚아주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많게는 동일한 신용도 보증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2%포인트 정도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재단별로 또 신용도별로 보증 비율별로 어떤 은행은 몇 %의 금리를 제공해 주는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금리 알림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느 은행에 가는 게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우리 보증재단의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증재단의 직원들도 금리 알림이 시스템을 보고 어느 은행이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실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그런 은행을 실제 상담 시에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까지 약 한 5만 2천여 명의 이런 사용자들이 이런 금리 알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회장님. 여기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바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직접 그렇습니다. 방문도 되고. 예.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통상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실제. 인감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최소한도 보증을 받으려면 또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또 방문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실 부부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사 접고 나가야죠, 그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핀테크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보증 제도를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금융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요한 자금을 소상공인들이 앱이나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전자방식에 의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실사를 하시는군요. 예, 실사를 합니다. 혹시 이제 유령 사업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사를 한 후에 전자보증서 방식에 의한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송부를 해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대출금을 실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바쁜데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화나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국에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는 1588-7365 1588-7365요. 예, 그렇습니다. 1588 그럼 자꾸 저는 무슨 뭐 대리운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1588-7365. 예. 예. 1588-7365로 전화 상담을 예.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예.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588-7365. 왜냐하면 연세심 조금 드신 분은 모바일도 좀 힘들고 홈페이지도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빌려주는 사람은 아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믿을 수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보증의 부담은 없지만 단 1%의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주위에 피해 안 가고 잘못하면 주위 모두 초토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주 제가 볼 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제 최근에 경제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예. 또 새 정부도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보증 상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죠. 예,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보증 공급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조 원 정도의 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증 잔액 기준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한 10조 원 정도의 보증을 소상공인 위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의 정부 분야의 국정 목표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내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기업, 또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료에 대한 우대도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장도 필요하고 서류도 많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되죠. 그래서 네. 저희가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전산망을 저희가 활용을 통해서 실제 생업에 바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증 신청 서류 준비 없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의 행정 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이 보증 신청 시 준비하는 서류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등 이용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애로를 극복하고 예.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아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 국가 경제도 더 한층 발전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뭐예요? 그 신용재단 모바일. 예, 그냥 저희가 예. 신용보증재단 치면은 나오나? 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 이렇게 치시면 알겠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1588-7365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1588-7365. 여러분한테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계신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차원에서도 정말 아주 귀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김순철 회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8시 38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북한이 미사일 쏴서 좀 뒤숭숭한 아침인데요. 자, 교통 상황은 알아봐야겠죠. 나성수 캐스터. 네, 그 때문인지 고속도로 여기저기 사고 소식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 모두 완료가 됐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명터널 부근입니다. 21km 지점이고요. 1, 2차로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방 나들목 부근부터 5km 구간에서 여파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35분 이상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는 25분, 여의도 구간 통과하는데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권창훈 선수가 활약이 대단하네요. 예, 오늘 새벽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죠. 예, 이 프랑스 리그 D종의 이 권창훈 선수, 이 아미앙 SCY 경기에서 이 3경기 연속골 터뜨렸습니다. 시즌 5호 골 기록하면서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창훈 선수, 이 에이스로 활약하면서 D종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전반 15분에 동점골을 기록했고요. 자, 오늘 경기에서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해서 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이 좌우 측면 공격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권창훈 선수의 골이 팀 승리로 이어졌으면은 오늘 골이 더 빛났을 텐데 이 D종이 결승골을 허용해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도 레스터 시티전에서 교체 출전했는데 토트넘도 1대2로 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오늘 레스터 시티전의 후반 12분에 교체 출전했거든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고요. 이 토트넘이 최근에 부진한데 오늘 1대2로 패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도 최근에 2경기 연속 골 기록했다고 하는데 예. 이 유럽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 요새 아주 그냥 잘 나가요. 예? 예,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 현재 시즌 4골이고요. 이 황희찬 선수가 시즌 9골, 이 권창훈 선수가 5골, 여기에 이 최근에 이 석현준 선수도 최근 3경기 연속골로 시즌 3골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 스트라이커 부재, 이 공격수들의 이 골 기근에 시달리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손흥민 선수의 투톱 파트너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이 고민스러울 정도로 이 공격수들이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이근호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의 투톱 파트너로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요. 여기에 이 황희찬, 석현준 선수도 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12월 8일 개막하는 동아시안컵에서는 이 김신욱 선수가 검증을 받게 되는데 이 러시아 월드컵 앞둔 상황에서 우리 공격수들이 살아났다는 점에서는 이 축구 대표팀의 이 극적인 반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축구 얘기 계속 해보죠. 근데 이게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러시아 월드컵 6개월 남았는데 FIFA가 후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올해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게 왜 그래요? 이 월드컵은 엄청난 행사 아닙니까? 그쵸. 이 축구의 인기도 변함이 없고요. 이 월드컵의 인기도 변함이 없는데, FIFA가 지난해 3억 7천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요. 예. 자, 올해도 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적자 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느냐, FIFA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미지가 나빠졌냐면은 2015년에 FIFA의 부패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FIFA가 완전히 뒤집혔죠. 이때 이 제프 블래터 회장이 물러나고 인판티노 회장이 새로 뽑히기도 했는데 이때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이 FIFA의 부패와 그 부정에 대한 이미지가 증폭이 되면서 FIFA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월드컵의 이 로컬 후원사가 20개거든요. 이 중에 1년도 안 남았는데 20개 중에 1개만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월드컵은 세계적인 아주 관심을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잘 좀 치러졌으면 좋겠는데 예. 이 FIFA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큼 이미지 개선도 노력을 해야겠네요. 예. 자, 프로야구에서는 롯데가 FA 민병헌 선수를 영입했는데 4년간 총액이 8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 롯데가 이 두산 출신의 외야수 FA 민병헌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 4년간 80억 원의 도장을 찍었고요. 이 손아섭 전준우 선수에 이어서 민병헌 선수가 가세하면서 롯데 외야 라인이 이제 국가대표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고요. 예. 롯데가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강민호 선수 내주고 민병헌 선수를 영입한 건데 공격력에서는 강민호 선수가 빠졌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강민호 선수가 빠진 포수 자리를 메꾸는 게 롯데로서는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자,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이에요. 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던 게 파리바게뜨입니다. 네. 그죠? 이 네.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하고 법적 다툼 결정 때문에 그런 거죠? 법원 결정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법원이 이제 이 고용노동부와 이 제빵사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서울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고용부의 명령에 반발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각하한 건데요. 예.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과태료 530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이 파리바게뜨 변호인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불법 파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파리바게뜨 이 본사 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를 한꺼번에 고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가맹점하고 이 협력업체와 함께 상생 기업을 만들어 이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은요, 이 현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본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는 데 대해 가맹점주들은 비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 직접 빵을 굽거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가맹점들도 이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현재 가맹점주 전체의 70%에 달하는 2,300여 명이 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 밖에 이 대구 지역에서는 제빵사 30여 명이 이제 본사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이제 제빵사 직접 고용을 둘러싼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즉각 항고하겠다 그랬으니까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12월 5일까지 아마 안 하면 벌금 내거나 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네. 자, 저희가 2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가상화폐 말이에요. 거품이다, 아니다, 뭐 화폐 혁명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네, 이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를 두고 지금 논쟁이 뜨거운 모양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올 한 해 가장 이슈를 꼽아보라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급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국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약 9,6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사상 처음 9,000달러를 넘어선 후에도 계속 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에서도요, 비트코인이 이제 전날 처음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7일 오후 8시 기준으로 1,088만 원을 기록을 했죠. 이 하루 만에 9%가량이나 뛰었는데요. 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 투자 자산으로서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31일이죠. 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연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이 가상화폐를 현실적으로 이제 화폐로 적용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이나 원유 같은 투자 상품으로 대접받게 됐다는 점이 이제 이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요,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을 합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자금 결제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이 결국엔 현실 속에서도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이제 회계 기준상 기업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를 주민하기도 했지만은 네.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 이렇다 할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새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이제 대비해야 된다. 워낙 이 올 한 해 뜨겁게 인기를 끌었고 급속도로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 가상화폐를 각국 중앙은행이나 이제 금융당국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거품으로 발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효용성을 인정을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다르게 반대파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다르게 실체가 없고요. 이 주식처럼 실제 발행하는 회사 또한 있지 않기 때문에 거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의 그 빅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에 따르면은요, 지금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이 제2의 튤립이라고도 빗대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1634년부터 37년까지 이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무려 5,900%나 올랐다가 폭락한 현상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에 따르면은요, 이 정말로 거품이다. 이 비트코인이 이 적정가를 전망하려는 시도 자체가 거품의 일종이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금융당국이 대부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아직 어떤 금융 전문가도 이 가상화폐 미래를 확신하는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 금융당국도요, 가상화폐가 과열된 투자일 뿐이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 제도권으로는 아직까지는 끌어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영란법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이게 네. 얼마 전에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게 선물해도 되는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지금 무산은 아니지만 하여간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 게 사실인데요. 내년 설 전에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 이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제 당초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이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설 대목을 맞아서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였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이죠. 전원의원회를 열어서 개정 안건을 논의했지만은요, 경론 끝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을 시행 1년 만에 개정하는 데 대해서 위원들의 이제 부담이 아무래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 10명 중에 9명은 아무래도 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을 했고요. 이 농축수산물 선물의 한도 상향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 안건 부결로 설전 개정은 아무래도 불투명해졌고요. 부결된 개정안이 이제 2주 후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은요, 반대쪽 위원들이 아무래도 찬성으로 다시 돌아설지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요, 입법 예고와 차관의 국무회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걸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안건 부결에 청와대 관계자가요, 권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등 이 불편한 심경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그 선물, 농축산물에 한해서 금액을 네.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이 화훼업자,
축산업자. 네. 이분들이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이 맞습니다. 도산된 경우도 상당히 전 직접 봤거든요. 제 동창들 이런 친구들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네. 예. 실질적으로 뭐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있지만 실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는 또 느낌이 엄청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좀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취지에선 100% 국민들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피해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됐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좀 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는 사실, 서울은 그냥 넘겨야 된다는 사실이 또 많은 분들한테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탄 가격 오른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을 이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석탄 최고 판매 가격은 약 한 8%, 연탄 최고 판매 가격이 약 19.6% 이제 인상을 하는데요. 연탄 인상폭은 개당 한 87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당시 정부가 이제 석탄을 5년 만에, 연탄은 7년 만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소외 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 쿠폰의 지급 금액을요. 기존 23만 5천 원에서 31만 3천 원으로 한 33%가량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오늘 23만 5천 원을 이제 먼저 배부를 하고요. 올해 인상분인 7만 8천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12월 중에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탄 쿠폰 지급 대상은 약 7만 4천 가구였는데요. 또 석탄은 이제 유류나 가스 등인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요.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정도의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쏜 북한의 미사일의 파장이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본의 아니게 지배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